오늘 원달러 화율이 1년여 만에 1,100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안 그래도 부진한 우리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수출 주력 기업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가계비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5조 8천억 원 늘어 올 들어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티몬이 제규어 XE 차량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티몬과 제규어 간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규어 측은 이번 판매가 어떠한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반면 티몬 측은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상위 5곳 중 3곳은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로 나타났습니다.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 등의 호재가 잇따르면서 분양권 웃돈이 꾸준히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월 124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00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불과 6개월 새 1240원대와 1100원대를 오가는 롤러코스터 환율에 수출 주력 기업들은 경악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년여 만에 1100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70전 내린 1095원 40전에 장을 마쳐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29일 5년 8개월 만에 장중 124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불과 6개월 새 급락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안개 속을 헤매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영향입니다. 여기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 로 올린 것도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부채질했습니다. 급격히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19개월이라는 최장기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수출이 더 큰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화값이 비싸지면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제품값이 비싸져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결제가 달러화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환율 하락으로 1달러어치의 물건을 팔 때 1,200원을 받던 것이 1,1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 주력 기업들은 롤러코스터 환율에 막대한 환차손을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대표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은 환율이 100원 떨어지면 분기 영업이익이 수천억 원씩 증발될 정도로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등은 달러화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공장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자동차 업계 역시 수익성 악화를 피해가기 어렵고 전통 수출 산업인 기계와 섬유 등도 이번 환율 급락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정부가 가계빚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6월 5조 원가량 늘어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더 커져 6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73조 7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6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6조 6천억 원으로 한 달 새 5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월별로 따졌을 때 증가의 규모는 올 들어 최대 기록이고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 7월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조 9천억 원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주택 거래량 증가와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4,000가구로 6월보다 2,000가구 더 많았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은행권 대출금리가 떨어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대책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여신침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집단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7월 들어서야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효과가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규제 그물망에서 벗어난 수도권 주택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유통업계와 자동차업계 사이에서 난데없는 유령 제규어 판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 업체 티몬이 제규어 차량을 판매했는데 막상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와 공식 딜러사는 판매 물량을 공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티몬과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SK엔카가 제규어 차량 판매를 놓고 진실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티몬은 불과 3시간 만에 제규어 XE 20대를 완판했습니다. 소셜 커머스에서 신차를 직접 결제까지 가능한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티몬 판매와 관련해 공식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저희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한 판매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접촉이나 협의를 진행한 적 없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 소비자 혼란 야기 등의 이유로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제규어를 최종 유통한 티몬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티몬은 지난 8월 2일 제규어 차량 판매와 관련해 SK엔카지경과 계약을 체결해 차량 공급이 가능한 딜러사를 지원받기로 하고 딜을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SK엔카지경은 계약에 앞서 판매를 위해 제규어의 공식 딜러사인 아주네트웍스와 협의하는 한편 제규어 코리아의 본사 측 마케팅 책임자와도 구두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몬 측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데 있어 딜러사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규어 코리아 측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온라인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존 딜러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예상보다 커지자 이번 온라인 판매에 관여한 업체들이 모르쇠로 발을 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티몬과 SK엔카,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모두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유령 제규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 5곳 중 3곳이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인접해 서울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고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분양권 웃돈이 꾸준히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청약시장에서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 도시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 5곳 중 3곳이 하남 미사지구에서 분양한 단지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동작구 아크로 리버하임으로 평균 89.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하남 미사 제일풍경채, 신안 인스빌, 화성 동탄 이신도시 동원 로얄듀크 1차, 미사 강변 호반 서밋 플레이스 순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미사 강변 제일풍경채는 일반 모집 560가구에 4만 6천여 명이 청약 접수에 참여했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 82.4대 1로 수도권 최고 기록을 갱신한 겁니다. 하남 미사 신안 인스빌은 77.5대 1, 미사 강변 호반 서밋 플레이스는 54.1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며 인기를 모았습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특지지구로서 비분양된 단지에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보니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고요. 경쟁 지역인 유래신도시에 올해 신규 분양이 없다는 점도 미사 강변도시에 청약 수요가 더 몰린 요인이 아니었나. 업계에선 하남 미사 강변 도시의 교통 호재와 생활 편의시설 확충도 인기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엔 오는 9월 하남 간선 급행버스가 개통 예정으로 잠실역과 강남역까지 이동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또 2018년엔 지하철 5호선 연장, 강일역과 미사역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하남과 코스트코, 이케아 등 생활 편의 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이 경기권에서 화성과 김포 그리고 시흥 등이 아파트 공급 과잉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닥터아파트가 2016년에서 2018년 아파트 입주 물량과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 가구 수를 비교한 결과 경기도 전체 평균 입주량은 2.1%로 조사됐습니다. 100가구당 연간 입주 물량이 2.1가구라는 의미입니다. 시 군별로 보면 올해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미사 강변도시가 포함된 하남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미사 강변도시는 송파구와 강동구 등에서 외부 수요가 유입돼 입주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2위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동탄 2신도시가 있는 화성으로 나타났고 이어 한강 신도시 입주 물량이 많은 김포가 3위에 올랐습니다. 4위는 목감 은계지구 105 신도시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시흥시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광주와 평택, 안성 등에서 경기 평균 입주량을 웃돌았습니다. 이들 지역 중 서울 출퇴근이 쉽지 않은 화성, 평택, 김포, 시흥, 안성 등은 외부 수요가 적고 내부 수요가 많지 않아 공급 과잉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또 내년 이후 국제적인 역전세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름 휴가철 특수를 누리던 호텔, 레저, 카지노주가 올해는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인 소비와 밀접한 여행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드 우려로 인한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한중 관계 악화가 우려되면서 레저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주가가 최근 폭락했습니다. 오늘 종가상 SM과 CJ E&M 등은 각각 3.76%와 7.68% 올랐지만 그동안의 하락을 만회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SM, CJ E&M 주가는 7월 11일 이후 종가 기준 17%, 4.7% 급락했고 하나투어, 레드캡 투어와 같은 여행주도 각각 7.2%, 5.3% 하락했습니다. 올여름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내린 종목은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업체 마제스타로 지난달 초 3,045원에서 오늘 2,240원으로 26.4% 폭락했습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CJ의 주가 부진은 중국의 보복으로 CJ의 중국 사업이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사드 우려가 시작된 7월 20일 이후 CJ, CGCGB, CJ E&M은 평균 11.8%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이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실적 영향보다는 중국의 강한 여론전 때문이라며 온도차가 있지만 중국인들의 사드 인지도는 미미한 상황이고 중단 루머가 떠돌았던 한류 행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측의 보복 대응을 미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여행과 레저 업종의 실적 변동성은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황승태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최근 CJ E&M의 주가는 한 달간 시장을 10% 이상 하회했다며 사드와 관련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국 관련 비즈니스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비교적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사드 이슈는 장기화될 전망이나 이미 주가에 충격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8월을 정점으로 주가 민감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서울 평균 집값이 최근 5억 원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인데요. 이렇게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집값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더 오른다는 의견과 이제 고점이다, 떨어진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는 건데요.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보경 기자,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는 화두는 최근 서울 평균 집값이 5억 원을 돌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우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값 상승을 지지하는 최상욱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한국이 여전히 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핵심 논거로 내놨습니다. 최 연구원은 한국은 현재 집이 부족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핵심 근거는 인구 대비 주택수가 다른 나라보다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364채인데요. 이에 비해서 미국은 410채,
영국은 439채, 일본은 473채입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은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각각 347채, 337채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요. 또 재개발을 통해서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도 타 지역에 비해서 클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주택의 수요 주체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국은 1,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가구 수가 2010년에 1735만 가구에서 2035년까지 매년 19만 6천 가구씩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네. 반대 의견은 이렇습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앞으로 집값이 2019년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 집값에 대해서도 급락은 없겠지만 하방 압력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한국의 인구 구조 패턴이 약 20년 차를 두고 일본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처럼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일본의 주택가격은 1990년대 초반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가계자산 중 비금융 자산의 비중도 4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택가격 하락 그래프가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비중 하락 곡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와 주택 가격이 유사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인데요. 이 생산 가능 인구 비중 하락이 중요한 것은 집을 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의미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도 올해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송 의원은 인구에 비해서 공급량이 과다하다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송 의원은 인구가 3억 2천만 명인 미국은 매년 100만 채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되고 또 인구가 미국의 3분의 1 남짓인 일본은 1990년대에 매년 90만 채가 공급이 됐다가 25년간 침체를 겪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에서 작년에 주택 70만 가구가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송 의원은 이렇게 작년부터 늘어난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내년 말부터 미분양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라는 측의 핵심 논거였던 인구 1000명당 주택수에 대해서도 오피스텔 등 실제로는 주택처럼 쓰이는 거처들이 집계에서 누락돼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일본식 부동산 장기 침체에 대해서 집값 상승론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이 일본식 부동산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는데요. 최 연구원은 일본은 현재 인구당 주택 재고량이 한국보다 24%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국내 대입을 하자면 서울의 1.5배에 달하는 500만 채가 더 공급돼 있다라는 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고령화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면서 수요를 놓고 비교하기에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집값이 고공행진 중인데요. 앞으로 집값 전망에 관련한 이 논쟁을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명보험사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던 기존의 자산운용 방식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대출을 전문적으로 해온 것이 아닌 만큼 신용 위험 평가와 사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생명보험사의 가계대출 채권 규모는 69조 9,0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험약관 대출금은 39조 4,507억 원으로 56%를 차지했습니다. 보험약관 대출이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뗀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담보가 확실한 만큼 공인인증서 등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확정형 상품의 경우 연 8에서 9%대 중금리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 상품 기반 약관 대출의 경우 지급 기일을 연장하고 월간 대출 횟수 제한을 없애는 등 다양한 혜택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저금리 장기화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생보사들의 평균 운용자산 수익률은 3.9%로 통계를 시작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자산운용 수입은 보험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수입으로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를 채권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었지만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익률도 함께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중금리 대출 진출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가 확보할 수 있는 중금리 대출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용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으로 경쟁금융사들보다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대출자의 신용 특성과 요구자본 부담, 추심 과정에서의 평판 리스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상장지수 펀드 ETF 상품이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2002년 처음 도입된 ETF는 코스피 200과 같은 특정 지수를 추종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 연동형 펀드 상품으로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체 ETF 종목 수는 내일 상장 예정인 2개 종목을 포함해 총 225개입니다. 거래소는 올해 총 90종목 이상이 신규 상장돼 연간 ETF 상장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5개 ETF 상품이 상장된 것과 비교하면 2배나 증가한 겁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채권형 액티브 ETF와 인버스 레버리지 ETF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액티브 ETF는 지수 대비 초과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용사가 투자 종목과 매매 시점을 재량으로 결정하는 상품입니다. 또 다음 달 국내 첫 출시를 앞둔 인버스 레버리지 ETF는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 움직이되 하락장에서 2배의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면세점 운영 기업들이 지난 2분기에 줄줄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면세점들의 적자 규모가 1분기보다 확대돼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여의도 갤러리아 면세점 63을 운영하는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2분기에 28억 원의 영업 손실과 60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모두 적자 전환했습니다. SM 면세점을 자회사로 둔 하나투어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2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97억 원으로 27.9% 늘었지만 56억 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겁니다. 호텔 신라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8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28억 원으로 81.4% 줄었고 매출액은 9,541억 원으로 13% 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면세점들은 메르스 여파로 급감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며 매출은 상승세지만 경쟁 격화로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 관광객 감소 우려마저 나오고 있어 업계에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와 함께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를 내세워 젊은 이미지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마케팅보다 효율성이 더 높고 또 모바일 세대인 젊은 층을 사로잡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여운 꿀벌 캐릭터가 모바일 뱅킹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은행이 자사의 공식 캐릭터로 내놓은 윕입니다. 모바일 뱅킹의 이동성과 꿀벌의 저축성, 달콤한 꿀 같은 혜택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NH농협금융도 최근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시작하며 올리와 원이라는 캐릭터를 내놨습니다. 올리는 영어 올과 한자 이로올리의 합성어로 모두에게 이롭다는 의미를, 원이는 영어 원과 한자 이동할 이를 합쳐 금융 서비스를 하나로 모았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해 따뜻한 금융을 반영한 햇살 요정 써니를, 기업은행은 희망로봇 기은센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권이 앞다퉈 캐릭터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거래가 모바일 뱅킹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따라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세대가 주요 타깃이 됐기 때문입니다. 금융하면 좀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부드럽고 쉽고 재밌게 갈 수 있게 저희가 이런 캐릭터를 만들게 됐고 젊은이들한테 그래서 호응이 솔직히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위비 관련된 개그도 패러디하는 등.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하루 평균 자금이체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모바일 뱅킹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통적인 은행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은행권의 마케팅 방식도 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올해 초 알파고로 크게 주목받은 인공지능이 정부 주도로 본격 육성됩니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열고 AI 육성 방안을 포함한 9대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대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10년간 약 1조 6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민간 부문에 6,152억 원이 추가돼 총 2조 2,152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AI 기술을 현재 선진국의 70% 수준에서 10년 뒤에는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AI 전문 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AI 전문 인력 3,600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AI 기술은 국방, 치안, 노인복지 등 공공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민간의 AI 수요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큰 인기를 끈 포켓몬과 같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가상, 증강현실 분야 등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국내 은행권 최초로 7월 말 기준 개인 고객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국민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선과 해운업계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달 경남, 울산 지역의 실업률이 각각 3.6%와 3.9%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포인트 넘게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충남 천안시와 경기도 평택시를 잇는 민자 고속도로가 추진됩니다. 이르면 2018년 착공에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일 고온의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출수가 예년과 비교하면 5일 정도 빨리와 15일 전후로 벼 이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